여보, 나 무서워. 다리가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져. 남편이 제게 건넨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이혼하자. 난 장애자와 나머지. 인생을 살 생각 없어. 13년을 함께 산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지 1시간도 안 돼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 옥상 난간 앞에 세웠거든요. 도대체 남편과 제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구독자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복이 찾아옵니다. 오디오북입니다. 그냥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 이름은 한서진, 43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재활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죠. 환자들은 저를 천사 같다고 했고 직원들은 이상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사고 당일 전 병원 옥상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누군가에게 불려 올라간 거였죠. 문자 하나가 왔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옥상으로 와주세요. 발신자는 우리 병원 총괄 실장 유가영이었어요. 가영은 제가 직접 뽑은 직원이었습니다. 32, 똑똑하고 일 처리도 깔끔했죠. 전 그녀를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엔 가영이 없었어요. 대신 낯선 어둠과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진 강한 압력만이 있었죠. 그리고 추락?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모든 게 꺼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전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고 허리 아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남의 몸이 된 것처럼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하반신 마비입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해서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비. 그 두 글자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으니까요. 의사가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편 류성민이 들어왔죠. 그는 46살 유명 로펌의 2사급 변호사였어요. 겉으로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보, 나 무서워. 다리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제 얼굴 대신 창밖만 바라봤죠.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민은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듯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난 장애자와 나머지 인생을 살 생각 없어.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15해를 함께 산 남편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위로도 걱정도 아닌 이혼 통보였죠.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원장도 아니라는 걸, 그냥 짐이 됐다는 걸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살갗을 스쳤어요. 침묵이 병실을 가득 메웠고 전 그저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성민은 곧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전 혼자 남겨졌죠. 움직이지 않는 다리와 산산조각 난 내 인생과 함께요. 울분이 차올라 소리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옥상이었을까? 그리고 나를 불러낸 가영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남편 성민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가영과 함께였죠.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서진 언니, 괜찮으세요? 가영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계산된 안도감이 흘러넘쳤죠. 병원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성민이 서류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병원 소유권 이전 동의서야. 내가 서명만 해주면 환자들은 더 좋은 시설로 옮길 수 있어. 너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전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그 얇은 종이들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울렁거렸죠.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겨우 그 말만 꺼냈어요. 둘이 나간 뒤 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준비된 느낌이었죠. 마치 제 사고를, 제 마비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날 밤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재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전 눈을 감고 모든 신경을 발끝에 모았습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간절히 빌었죠. 한참이 지났을까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실처럼 가는 떨림이 느껴졌어요. 착각인가 싶어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어요. 피부가 안쪽에서 밀려 올라오는 기분이 전해졌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울음 대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사실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 특히 성민에게는 절대로. 왜냐고요? 전 알았거든요. 이게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라는 걸. 그들이 절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생각하는 동안 전 천천히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복수를? 아니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그 옥상에 있어야 했는지, 누가 절 밀어뜨린 건지, 그리고 성민과 가영 사이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발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이번엔 제 의지로요. 미약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죠. 전 어둠 속에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시 일어설 테니까. 해시태그 2챕터 새벽 5시의 비밀 동맹. 그날 밤부터 전 매일 혼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병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발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 움직이는데도 10분씩 걸렸죠.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낯선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물리치료사 민도윤입니다. 38살쯤 돼 보이는 수척한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래된 피로와 뭔가 깊은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원장님 재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척추 손상 기록을 보니 쉽진 않겠네요. 전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전에 국립대 병원에 계셨나요? 도윤의 눈이 약간 흔들렸어요. 잘 아시네요. 거긴 그만뒀습니다. 왜요? 거기 재활의학과 최고였잖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밀려났죠. 의료계가 좁아서 다른 큰 병원은 다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원장님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익숙했구나. 몇 년 전 뉴스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의사들이 환자 차트 조작하는 걸 고발했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한 물리치료사. 상체 근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도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반 씨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는 성민이나 가영과 달랐어요. 저를 환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시선이었죠. 점심 무렵 재활 설명이 끝나고 도윤이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전 망설이다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선생님, 네. 만약요, 완전 마비 환자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발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죠? 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병실 문을 닫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신경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원장님, 혹시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발가락이 움직였던 것, 어제는 두 개가 움직였던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도윤은 말없이 병실 문을 확인하고 잠금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남편에게도 말 안 했어요. 왜죠?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리를 고발하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 남편이 절 버렸거든요. 사고 다음 날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총괄 실장이랑 같이 와서 소유권 이전하라고 압박하고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준비된 것 같아서.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아십니까? 옥상에서 추락했어요. 총괄 실장이 급한 일 있다고 불렀는데 막상 가니까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 절 밀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확실해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비밀로 합시다. 그리고 지옥을 한번 같이 통과해 봅시다. 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올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그 시간엔 간호사들도 교대 시간이라 복도가 한산합니다. 진짜 재활은 그때 하는 거고 낮에는 연기하셔야 해요. 아무 진전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걸릴까요? 다시 걷는데? 모릅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원장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국립대에서 비슷한 케이스 2번 봤거든요.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환자가 끝까지 버텨서 결국 걸었어요. 그날 밤, 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복도는 아직 어둠과 소독약 냄새에 잠겨 있었어요. 도윤이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커튼을 내리고요. 오늘부터 매일 이 시간에만 진짜 재활을 하겠습니다. 그가 작은 휴대용 기구들과 고무밴드를 꺼냈어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먼저 상체 근력부터 키워야 해요. 팔 힘만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팔 힘만으로 상체를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발가락 10번 연속으로 움직여 보세요. 전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하나, 둘, 셋. 8번째쯤 되니까 다리 전체가 불에 댄 듯 후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 요추 주변 근육을 눌러봤어요. 운동신경이 조금씩 깨어나는 중입니다. 감각은 나중에 올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1시간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도윤이 떠났습니다. 전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누워 있었죠.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성민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좀 어때? 전 손을 일부러 더 떨리게 만들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야. 성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긴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도 있어. 여기보단 내가 훨씬 편할 거야. 요양병원이요? 절 거기 처박아 둘 생각인 거죠. 병원 소유권 넘기고 저는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전 힘없이 말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성민과 변호사가 나간 뒤 전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죠.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테니까. 그날 밤 발가락이 전보다 더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5개 모두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전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도 가영도 모르는 비밀. 제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벽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5시 도윤과 전 비밀 재활을 이어갔어요. 낮에는 여전히 무기력한 환자 연기를 했고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제 다리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걸요. 해시태그 3챕터 그림자 속 제보자.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낯선 남자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서진 원장님 계십니까? 5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구겨진 재킷에 마른 얼굴, 낡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죠. 기자 같기도 하고 탐정 같기도 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장태호라고 합니다. 민도윤 선생님 소개로 왔어요. 도윤이 소개한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까요? 전 조심스럽게 글을 들여보냈습니다. 전직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태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엔 사설 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의료재단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가 언론사에서 쫓겨났거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태호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원장님 사고 당일 병원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 성민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리고 10분 뒤 유가영의 차량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요? 전 숨이 막혔어요. 근데 제 사고는 밤 9시쯤이었는데. 맞습니다. 태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원장님이 옥상에서 떨어진 시각은 오후 9시 15분.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40분입니다. 뭐라고요?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전 5시간 넘게 지하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다는 건가요? 누군가 원장님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인근 재개발 부지 설명회 현장 사진이었어요. 거기 성민이 있었죠. 그런데 옆에 선 사람이 대형 건설사 회장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이 재개발 프로젝트 법률 자문을 맡았더군요. 이 부지 바로 옆이 원장님 병원 건물이고요. 전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건 해외의료재단 인수 제안서 사본입니다. 태호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원장님 병원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 심사를 받은 기록도 있고요. 원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전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위조겠죠.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료계 비리 취재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서류 조작은 기본이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뒤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원장님. 그들이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몇 시간 뒤 병원 1층 카페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29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야윈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윤지우라고 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절 모르시겠지만 전 원장님을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죠. 제 오빠예요. 3년 전 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요.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그때 환자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결론 났었죠. 의료사고였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는 회복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투약 실수로 쇼크사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병원 측에선 환자 차트에 문제 없다고 했고 경찰 조사도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게 유가영 실장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 우연히 봤어요. 가영 실장이 밤에 의무기록실에 들어가는 걸요. 그 다음날 오빠 차트가 바뀌어 있었고요.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증거는 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그냥 슬픔에 미친 유가족 취급당했어요. 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혼자 조사했어요. 가영 실장을 미행하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추적했죠. 그래서 뭘 알아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려워? 차트 조작은 내가 전문이잖아. 가영의 목소리가 대답했죠.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돈을 더 줘야 해요. 위험하니까.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과 가영이 환자를 죽였다고요? 이게 3년 전 녹음이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제 오빠 사망 일주일 전이죠. 전 이걸 경찰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불법 녹음이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들이 다시 뭔가 저지를 때까지.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사고가 났죠. 전 바로 알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지우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가영 실장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3년 전 제 오빠가 죽은 다음 날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원장님 사고 다음 날에도 2천만 원이 입금됐죠. 누가 보낸 거죠? 페이퍼 컴퍼니예요. 하지만 추적해보니 지우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회사 실소유주가 류성민 변호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다음에 발견한 건 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성민이 가영에게 돈을 준 거예요? 환자를 죽이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돈 때문이죠.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있는 이 땅 재개발되면 가치가 10배는 뛸 겁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팔 생각이 없으셨죠? 맞아요. 성민이 몇 번이나 병원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죠. 이 병원은 제가 10년 넘게 키워온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원장님을 제거하려 한 겁니다. 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원장님이 죽거나 무력화되면 법적 배우자인 류 변호사가 모든 권리를 갖게 되니까요. 하지만 전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플랜 B로 간 거죠.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이혼하고 병원 소유권 넘기라고 압박하는 거요. 어차피 원장님은 하반신 마비니까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그들을 법정에 세워요. 제 오빠 억울함도 풀고 원장님 진실도 밝히고요. 전 그녀의 떨리는 손을 느꼈어요. 3년 동안 혼자 싸워온 이 젊은 여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붙잡고 버텨온 사람.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죠? 전 지금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때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회복 중이라는 거? 네. 그럼 그게 우리 무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장님을 무력한 존재로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원장님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들 앞에서요. 넷이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좋아요. 전 결심했습니다. 해봅시다. 태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작전회의 시작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류 변호사가 다음 주에 요양원 이송을 강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일주일. 겨우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전 잠들지 않았어요. 대신 발가락을 움직이고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는 연습을 계속했죠. 일주일. 일주일 안에 무릎을 움직여야 해. 그래야 그들 앞에서 설 수 있어. 어둠 속에서 제 발가락이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죠.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습니다. 지우 오빠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제 자신을 위해서요. 해시태그 4챕터 시한폭탄과 무릎의 반란. 원장님, 큰일 났어요. 새벽 훈련 중이던 우리에게 태호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류 변호사가 일정을 당겼어요. 모레 당장 요양원 이송 수속을 밟는데요. 일주일이 사흘로 줄어든 겁니다. 안 돼. 전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직 무릎도 제대로 못 구부리는데.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3번 훈련합니다. 새벽, 점심, 밤.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훈련. 도윤은 제 허벅지와 종아리에 전기 자극을 줬어요. 불꽃이 피부 아래에서 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전 베개를 물어뜯으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무릎 구부려 보세요. 온 정신을 한 점에 모았어요. 오른쪽 무릎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죠. 5도 정도예요. 도윤이 각도기로 재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3도 나아졌어요. 5도. 겨우 5도였어요. 걸으려면 최소 90도는 구부러져야 하는데. 점심시간 2번째 훈련. 지우가 망을 봐줬어요. 복도에 간호사가 오면 기침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원장님, 이번엔 양쪽 무릎 동시에 해보세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병원 가운이 흠뻑 젖었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도, 왼쪽은 10도,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유가영이었어요.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죠. 하지만 그 눈빛엔 과일처럼 달콤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전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영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레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거 언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여기선 제대로 된 재활치료 못 받잖아요. 내 병원인데 재활치료를 못 받는다고? 아, 그게. 가영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전문 요양시설이 더 좋다는 거죠. 전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 여자는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가영 씨, 네. 3년 전 윤지우 씨 오빠 기억나요? 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 1초 만에 모든 감정이 사라진 무표정한 얼굴이 됐죠. 무슨 말씀이세요? 재활치료받다 갑자기 사망한 환자요. 투약 실수라고 했었죠. 아, 그 환자요. 가영이 애써 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왜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요. 그때 차트 관리가 좀 이상했다고 들었거든요.
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죠. 원장님, 지금 많이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 이해해요. 푹 쉬세요. 가영이 일어섰습니다. 모레 뵐게요. 문이 닫힌 후 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영은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죠. 위험해졌어요. 도윤이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저 여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세 번째 훈련. 이번엔 태호도 함께 했어요. 내일까지 45도는 구부리셔야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45도를 하루 만에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신경은 이미 살아났어요. 이제 근육만 설득하면 돼요. 설득. 근육을 설득한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때 병실 밖에서 들린 소리 때문에 우리 모두 얼어붙고 말았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거죠? 도윤과 태호가 재빨리 숨었어요. 전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5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누구였죠? 제가 속삭였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네요. 그런데 뭐예요? 저 간호사, 우리 병원 사람 아닌데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가영이 사람을 심어둔 거였습니다. 이제 밤 훈련도 위험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방법 하나 알아요. 다음 날 새벽 지우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3년 동안 이 병원 감시하면서 인맥 좀 생겼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제가 복도 순찰 돌게요. 수상한 사람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날 훈련은 더 강도 높게 진행됐어요. 무릎 40번 연속 구부리고 펴기. 시작. 하나, 둘, 셋. 20번째쯤 되니까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30번째엔 비명을 참느라 혀를 깨물었죠. 계속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40번째, 마침내 끝났습니다. 전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30도. 도윤이 각도를 쟀습니다. 내일까지 15도 더 가야 해요. 그날 오후 성민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요양원 차량이 와. 짐은 내가 싸둘 테니까 준비만 해. 여보. 서진아, 이게 너한테 최선이야. 성민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여기 있어봤자 나아지지 않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 전문가요? 절 가둬두려는 거면서요. 혹시?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 전 그 환자 사고 기억해? 성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환자? 윤지우 씨 오빠요. 투약 실수로 죽었다던.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신경 쓰여서요. 성민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의심하고 있었죠. 서진아, 넌 지금 쉬어야 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가 차갑게 말하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들켰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걸을 수 있어야 해요. 내일 오전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 자고 합니다. 밤새 훈련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12시 무릎 100번 구부리기, 2시 전기 자극 치료, 4시 다시 무릎 100번, 새벽 5시쯤 전 의식이 흐릿해질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도윤도 땀범벅이었죠. 마지막이에요. 일어서 봅시다. 지금요? 네, 지금. 도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전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다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느껴졌죠. 무릎에 힘주세요. 천천히. 전 눈을 감고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았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3초. 겨우 3초였지만 전 제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요 했어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해냈어요. 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내일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그들 앞에서 걸을 수 있을까요? 3초 섰으면 내일은 30초 설 수 있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어요. 꼭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날이요. 원장님, 일어나세요. 차 왔어요. 아침 9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날, 아니면 영영 요양원에 갇히는 날. 잠깐만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복도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도착한 거죠. 휠체어 끄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성민의 목소리. 환자 상태 어때요? 이송 가능하죠? 네, 문제 없습니다. 가영의 목소리였어요. 차트상으로는 호전 기미가 전혀 없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녀는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복도 끝에서 예상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계획이 흔들릴 뻔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과 가영, 그리고 요양원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선 사람을 보고 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 과장님이었어요. 저를 처음 진료했던 정형외과 의사. 원장님, 오늘 이송 전에 마지막 검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목 반사 검사할게요. 망치로 힘줄을 톡톡 두드렸어요. 제 다리가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오른쪽 발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김 과장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가 다시 검사했죠. 이번엔 왼쪽 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김 과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성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반사 반응이 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없었는데
전 식은 땀이 흘렀어요. 들켰어요. 들키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가영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 과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혹시 감각 같은 거 돌아온 거 없으세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거짓말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여기가 한서진 원장 병실 맞죠? 전 재단 이사입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60대쯤 되는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3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성민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서진 원장 건강 상태에 대한 재평가와 병원 소유권 이전건에 대한 긴급 안건이요. 긴급 이사회요? 누가 소집했는데요? 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접니다. 뒤에서 태호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전 재단 이사 장태호입니다. 이사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이사였어요? 성민이 비웃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태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고 윤지호님 유족이 이사 지분을 제게 양도했거든요. 합법적으로요. 지우 오빠의 지분이었어요. 3년 전 사고로 죽은 그 환자 말이에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태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인데 한서진 원장 도장이 찍혀 있네요. 원장님, 이거 승인하셨어요? 아니요. 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위조군요. 태호가 성민을 쳐다봤어요. 류 변호사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건 성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녹음기를 들고요. 3년 전 녹음 파일이에요. 류성민 변호사와 유가영 실장의 대화 내용이죠.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환자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려워? 돈을 더 줘야 해요. 위험하니까.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건 조작이에요. 가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지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이건요? 당신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제 오빠 죽은 다음 날 1,000만 원, 그리고 한서진 원장 사고 다음 날 2,000만 원. 누가 입금했죠? 가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켰어요. 사고 당일 병원 옥상 CCTV예요. 복구했습니다. 화면에 옥상이 비쳤어요. 전 혼자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유가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가영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가영이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예요. 성민이 입을 열었거든요. 가영 씨가 혼자 한 거예요. 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거짓말. 가영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 서진 언니 제거하면 재개발 계약 성사시켜주겠다고 했잖아. 증거 있어요? 성민이 냉소했습니다.
난 당신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순간 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당한 거죠. 자기가 모든 걸 뒤집었을 판이었으니까. 좋아. 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없다고 할 거야? 우리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전부 다 있어. 그녀가 파일을 재생하려는 순간 성민이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주지 마.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바로 제 침대 앞에서요. 그만하세요. 김 과장님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다리를 바닥에 내렸어요.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죠. 도윤이 문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다고, 해냈다고. 전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죠. 하지만 전 섰어요. 제 두 발로. 그만하세요, 둘 다. 제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성민과 가영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서진이. 너 지금 서 있는 거야? 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두 걸음, 세 걸음. 병실 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불가능해. 가영이 중얼거렸어요. 완전 마비였는데. 사람이 간절하면요. 전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김 과장님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떻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재활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전 도윤을 봤습니다. 민도윤 선생님 덕분이에요. 도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집중 재활로 회복이 가능했죠. 물론 원장님의 의지가 가장 컸지만요. 성민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왜 말 안 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왜 말했겠어요? 전 차갑게 대꾸했어요. 당신이 절 버렸잖아요. 이혼하자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태호를 봤습니다.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죠.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류성민 변호사의 불법 대출 및 횡령건. 둘째, 유가영 실장의 살인 미수 및 의료사고 조작건. 경찰이 복도에서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유가영 씨, 류성민 씨, 동행하시죠. 가영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전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 오빠처럼요? 가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성민은 끝까지 항변했어요. 변호사 오기 전엔 아무 말도 안 하겠어. 그러세요. 전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당신 잘하는 거잖아요, 변호. 두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전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아직 오래 서 있긴 힘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의학적으로도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전 도윤을 봤습니다. 노력이죠.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오빠,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전 진실을 못 밝혔을 거예요. 태호가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원장님. 재판 준비해야 하고 병원 정상화도 해야 하고. 알아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재활 시작하시죠. 이제 숨어서 할 필요 없으니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 차량은 빈 채로 돌아갔습니다. 전 제 병실에, 제 병원에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일주일 후 병실은 꽃바구니와 격려 편지로 가득 찼습니다. 기적의 원장, 하반신 마비 딛고 일어선 의사, 남편의 배신을 이겨낸 여성. 신문마다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하지만 전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죠. 아직이에요. 전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서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죠. 성민과 가영은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유가영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전 피해자일 뿐이에요. 성민의 변호사가 주장했죠. 류성민 변호사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저 혼자는 절대 못해요. 가영의 변호사가 반박했고요. 태호가 제 병실로 와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둘 다 책임 떠넘기기 바쁘네요. 하지만 우리한텐 유리해요. 서로 증언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 태호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우 씨 오빠. 사건 재조사도 시작됐어요. 당시 차트 조작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전 불안했어요. 성민은 유능한 변호사였고 법정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원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원장님이 직접 법정에서 걸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법정에서 직접 걸어서 보여줘야 성민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전 법정 걷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법정은 보통 이 정도 거리예요. 도윤이 복도에 테이프로 선을 그었습니다. 증인석에서 판사님 앞까지 대략 15m 정도, 15m. 제가 지금까지 걸은 최장 거리는 5m였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면 돼요. 도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시작하죠. 첫날, 전 7m를 걷고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이틀째 9m까지 갔죠. 하지만 중간에 3번이나 휴식이 필요했어요. 사흘째 12m.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큰일이에요.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창밖을 보니 10여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서진은 거짓말쟁이, 사고는 자작극, 남편 모함하지 마라. 뭐예요, 저게?
태호가 급히 조사했습니다. 성민 변호사 측에서 여론전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돈 받고 고용된 거예요. 다음 날엔 인터넷에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반신 마비가 일주일 만에 나았다? 말이 돼? 사기 아냐? 남편 재산 뺏으려고 꾸민 거 아니냐? CCTV 조작한 거 아니야? 전 핸드폰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호가 말렸죠. 보세요, 원장님. 이게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론전까지 펼치는 건 증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잖아요. 지금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달라질 거예요. 재판 2주일 전 성민의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시면 위자료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이요? 병원 소유권도 온전히 원장님께 돌려드리고요. 류 변호사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겠답니다. 전 웃음이 나왔어요. 안 돼요. 원장님 10억이에요. 재판해봤자 뭐가 나와요? 진실이 나와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 씨 오빠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태호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합의는 그들의 범죄를 덮는 거예요. 재판 일주일 전 마침내 15m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됐어요. 도윤이 환호했어요. 이제 법정에서도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한서진 원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법정 가는 날 사고 조심하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도윤이 말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그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겁먹고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위험해요. 알아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원 앞엔 기자들이 바글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서진 원장님, 정말 걸을 수 있습니까? 남편 배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의 제안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도윤과 태호가 저를 보호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객, 기자들, 그리고 성민. 그가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넌 못 이길 거야.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성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류성민은 무죄입니다. 모든 범행은 공범 유가영이 단독으로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영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류성민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자와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문맥상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검사가 말했어요. 피해자 한서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예요. 지금이에요.
전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열 걸음, 열한 걸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15걸음. 전 증인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재판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증인은 하반신 마비 환자 아니었습니까? 회복했습니다. 전 또박또박 말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재활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건 사기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한 달 만에 나을 순 없어요. 의학적 소견서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 물리치료사와 주치의의 소견이죠. 불완전 마비였고 집중 재활로 회복 가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니요. 전성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거짓말쟁이는 따로 있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전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사고 당일 옥상에서 밀린 것, 새벽까지 방치된 것, 성민이 바로 이혼을 요구한 것, 병원 소유권을 빼앗으려 한 것. 그 사람은 제가 다시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계획을 다 말했죠. 어차피 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일어났군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성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습니다. 태호가 일어나 노트북을 들었어요. 원장님 병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거든요. 류 변호사와 유가영 실장이 나눈 대화가 다 녹음돼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가 요양원 가면 끝이야. 병원은 우리 거고 재개발 계약도 성사되고. 가영의 목소리가 답했죠.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회복하면 어떡해요? 회복? 척추 손상인데 평생 못 일어나.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류성민, 할 말 있습니까?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전 다시 15m를 걸었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전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해냈어요, 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전 말했습니다. 선고까지 기다려야죠.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다는 걸요. 해시태그 7챕터 선고일의 뜻밖의 증인.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선고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태호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류성민 변호사, 새로운 증인 확보. 역전 가능성. 새로운 증인이요? 성민 측에서 당시 병원 야간 경비원을 증인으로 세운대요. 태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당일 옥상에서 원장님이 혼자 계셨다고 증언할 거래요. 혼자요? 말도 안 돼요. 가영이 절 밀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CCTV 영상엔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이 명확하게 안 나와요. 뒤에서 민 사람이 가영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전 주먹을 쥐었어요. 거짓 증언을 하려는 거였죠. 경비원이 돈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요. 조사해 보고 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가영이 번복했어요. 검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성민을 비난하던 걸 취소하고 자기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진술 바꿨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성민 측 변호사가 가영 가족 빚을 대신 갚아줬대요. 3억 원. 그 대가로 증언을 바꾼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진실마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 허탈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가영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데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그림자처럼 들어왔어요. 전 깜짝 놀라 불을 켰죠. 누구세요? 쉿. 그 사람이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유가영이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전 경계하며 물었어요. 가영이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언니, 미안해요. 지금 와서 사과해요? 아니요.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요. 진실이요? 증언 번복한 게 진실 아니었어요? 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성민이 우리 엄마 빚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전 약했어요. 또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가영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 동생 사진이에요. 화면엔 휠체어에 앉은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5년 전에요. 수술비, 재활비 다 제가 벌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에 집착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 씨 오빠는 진짜 사고였어요. 제가 실수로 약을 잘못 줬고 성민이 그걸 알고 협박했어요. 차트 조작해주면 경찰에 안 알리겠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고요. 네. 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성민의 공범이 된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언니까지. 전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동생을 만났어요. 가영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제 재판 기사 보고 물었어요. 언니가 왜 나쁜 짓을 했냐고. 나 때문이냐고.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동생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생 위해서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변명일 뿐이니까요. 그래서요? 내일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가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민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가영이 USB를 꺼냈어요. 성민이랑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원장님 사고 전부터 계획한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백업해 뒀거든요. 혹시 몰라서 전 그 USB를 받았습니다. 왜 이걸 이제 주는 거예요?
진작 줬으면 됐잖아요. 무서웠어요. 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이 무서웠고 감옥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래하려고 했죠. 하지만 동생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가영이 일어섰습니다. 언니 용서는 안 바라요. 그냥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가영이 나가려는데 전 그녀를 불렀어요. 가영 씨, 네. 당신 동생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기본 물리치료만 받고 있어요. 전 한참 고민하다 말했어요. 재판 끝나고 제 병원으로 오세요. 동생 재활치료 제가 책임질게요. 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당신 동생은 죄가 없잖아요.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의사예요. 환자는 치료해야죠. 가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선고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성민의 지지자들까지. 성민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증인을 매수했으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민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경비원 최철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50대 남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증인, 사고 당일 병원 옥상을 순찰하셨죠? 네. 그때 한서진 원장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혼자 계셨습니까? 경비원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혼자 계셨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밀었다는 건 거짓말이군요.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유도 신문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네. 경비원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미소 지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증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가영 씨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가영이 증인석에 섰죠.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인, 진술 번복한 거 사실입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왜 번복했습니까? 가영이 성민을 봤습니다. 피고인 류성민이 제 가족 빚을 갚아주는 대신 거짓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번복하셨죠? 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진실을 말하려고요. 가영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한서진 원장 사고 한 달 전부터 계획한 내용이 다 있어요. 검사가 USB를 받아 재판장께 제출했어요. 화면에 이메일 내용이 떴습니다. 서진이 제거 계획 마이너스 타이밍은 다음 달로. 재개발 계약 성사되면 너한테 5억 준다. 옥상 CCTV 각도 확인했어? 얼굴 안 나오게 조심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성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조작 아닙니다. 가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포렌식 조사 받으셔도 돼요. 원본 그대로예요. 재판장이 경비원을 돌아봤습니다. 증인 최철수 씨,
정말 한서진 원장이 혼자 계셨습니까? 경비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세요.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경비원이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돈을 받았어요. 500만 원.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민이 변호사와 뭔가 급하게 속삭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류성민, 일어서십시오. 성민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죠. 피고인은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배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성민이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피고인 유가영은 살인 미수방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자백과 증거 제출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한서진 씨의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원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전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지우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도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병원 재건해야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무서운 곳이었지만 이젠 달랐어요. 도윤이 옆에 있었고 전 두 발로 서 있었으니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전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지만 여기서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원장님, 새 간판 달렸어요. 석 달 후 병원 정문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마음 재활센터,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전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병원이었지만 이젠 이름도 의미도 달라졌죠. 멋지네요.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새 출발 같아요. 맞아요. 새 출발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전 병원을 완전히 재정비했어요. 성민과 가영이 조작했던 모든 기록을 바로잡고 환자 한 분 한 분께 사과 편지를 보냈죠. 특히 지우 오빠 사건은 의료사고로 공식 인정받았어요. 뒤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거죠. 언니, 지우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10대 소녀와 함께요. 소개할게요. 가영 언니 동생 유진이에요. 가영의 동생이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아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전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한때 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쉽진 않을 거야. 많이 아프고 힘들 거고. 전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나처럼. 도윤이 다가와 유진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새벽 5시 훈련 준비됐죠? 네. 유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문득 몇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잡으려 했던 그때. 여러분, 그런데 이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전 정말 놀랐죠. 오후 2시쯤 병원 로비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죠. 한서진 원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예요. 검사요? 왜 검사가 여기 온 거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아니요. 박 검사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장님 사건 이후로 의료계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차트 조작, 환자 유기, 불법 수술. 박 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의학 지식이 없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요? 원장님이 자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박 검사가 부탁했어요.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게 비리인지,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요. 전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박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의료인이잖아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시니까 가장 적임자예요. 태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좋은 기회 같은데요? 원장님 혼자만 정의를 찾은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잖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그날부터 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찰청에 자문을 나갔어요. 의심스러운 차트를 검토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죠. 한 달 뒤 대형 병원 2곳에서 조직적인 차트 조작이 적발됐어요. 제 자문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죠. 원장님 덕분에 피해자 30명이 보상받게 됐어요. 박 검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전 제가 겪은 일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박 검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6개월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재활치료 환자가 3배로 늘었고 새로운 물리치료사 5명을 더 채용했죠. 도윤은 재활의학과 과장이 됐고요. 원장님, 오늘 퇴원하는 환자분 보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한 젊은 남자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어요. 3달 전만 해도 휠체어에 앉아있던 교통사고 환자였죠. 축하해요. 전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의사들은 평생 못 걸른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그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전 그 뒷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전엔 무서웠던 곳이지만 이젠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됐죠. 도윤이 옆에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선생님도요.
둘이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끔 생각해요.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포기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했죠. 전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원장님,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성민 씨, 용서하셨어요? 전 한참 생각했어요.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은 거죠.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현명하시네요. 현명한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전 웃었어요. 미워할 시간에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게 낫잖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에요. 유진이가 오늘 무릎 구부리기 30도 성공했어요. 정말요? 네. 도윤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진도가 엄청 빠르대요. 전 기뻐서 웃음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그 애 열심히 하더라.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이야기 들려줬더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매일 연습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전 도윤에게 말했어요. 들으셨죠? 유진이 잘하고 있대요. 원장님이 좋은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 롤모델이요? 전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인데. 한 달 후 병원 개원 기념일이었어요. 새로 출발한 지 1년이 된 거죠.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케이크 자르세요. 케이크엔 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왜 초가 하나예요? 새로 태어난 지 1년이잖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도 병원도 전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 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희망을 찾게 해주세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며 들어왔어요. 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휠체어가 아니라 목발을 짚고 걷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봐요. 걸을 수 있어요. 전 유진에게 달려가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원장님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었어요. 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전 혼자 병원을 걸어 다녔어요. 1층 로비, 2층 재활치료실, 3층 입원실. 구석구석 제 발로 걸으며 확인했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병원장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고 나기 전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제가 서 있는 게 당연했어요. 이젠 다시 서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죠. 전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죠. 한마음 재활센터 원장 한서진.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어요. 40대 여성으로 계단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대요. 의사가 다시 못 걷는다고 했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하지만 봐요.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전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엔 당신 같은 환자가 10명도 넘게 다시 걸었어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싹 텄어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당연하죠. 같이 해봐요. 전 도윤을 불렀어요. 선생님, 새 환자분 재활 계획 짜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새벽 5시 훈련 시작하시죠? 그날 저녁 퇴근하며 병원 간판을 다시 봤어요. 한마음 재활센터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전 그 문구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서로 손을 잡고 조금씩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바로 기적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리고 전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을 만들어 갈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엔딩 멘트.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당신을 밀어뜨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한서진 원장처럼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구독자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지혜 사연방 채널이었습니다.